남자의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요인. 본론에서 약간 벗어나 여기서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아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남편 되는 사람들은 잠시 쉬어주길 바란다. 대부분의 결혼 남성 16,000명을 분석한 결과 아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남편을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들의 일터로 사업장으로 보내 하루의 고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는 행복하고 흡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의 부인이 틀니를 착용하였는데 어느 날 부인이 틀니를 떨어뜨려 의치가 깨졌다. 남편의 깨어진 조각을 집어들고는 꼼꼼히 뜯어보면서 커다란 흥미를 보이자 부인이 말했다.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이빨쯤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농부였고 그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그의 야망은 농장의 범주를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치과에 관련된 일을 시도해보라고 독려하였다. 그녀의 격려 속에서 마침내 그가 일을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버지니아주 일대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되었다. 나는 그를 잘 안다. 그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부인이 뒤에서 지지해주고 좀 더 크고 나은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독려할 때 남편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의 가능성을 아무도 쉽게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인이야말로 남자가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남편을 독려하여 그가 세상에서 자신의 무대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남편이 좀 더 커다란 힘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도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믿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인생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 개발 서약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성공한 모든 공로를 부인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사연은 이랬다.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 부인은 그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서명을 덧붙인 후 그것을 책상 앞에 붙이도록 하였다. 다음이 그녀가 그에게 적어준 서약서 내용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와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고용주를 믿는다. 나는 나의 친구를 믿는다. 나는 나의 가족을 믿는다.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통해 최선을 다하며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으며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신성한 인도를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공이 요행에 의하거나 잔인한 방법 혹은 나의 친구와 동료, 고용주를 배반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쏟아부은 만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그들을 대할 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중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것을 맹세하였고 성공은 언제나 성실하고 능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바랄 것이므로 내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이에 따를 것을 맹세함. 서명. 이 서약서를 작성한 여성은 실질적으로 심리학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동반자로서 이러한 여인의 영향과 지침 아래라면 어느 누구라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약서를 분석해보면 얼마나 인칭 대명사 나가 거침없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 서약서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성공을 위한 과정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서약서는 모든 세일즈맨에게도 손색이 없는 지침이 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공으로 향한 기회를 그르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도입은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 서약서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이를 되뇌어 마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복사하여 항상 보면서 매일 자신을 상기시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확신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자기 암시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행하라. 이는 당신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 서약서를 적용하고 장악할 수 있으면 오래도록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다. 반복적인 확인을 통한 방향 제시. 여러분은 이 장에서 자신의 무의식에 굳게 자리 잡은 마음은 반복적인 확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계획과 청사진이 되어 여러분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자기 암시는 자신의 마음에 암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선택한 생각을 마음에 심는 원리라고 배웠다. 자기 암시는 에머슨이 집필을 할 때 이용하기도 한 원리이며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자신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확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는 한 타인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비슷한 훈련을 거치고 실적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에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 차이점을 살펴보면 어째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는지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는다. 이런 자기 확신은 전염성이 있고 설득력을 지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남을 끌어들이기보다 거부하는 부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이다. 세일즈 부문에서처럼 자기 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지만 세일즈맨이 자기 확신이라는 덕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성격 분석가가 될 필요는 없다. 만약 자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확신을 갖도록 할 것이다. 자, 이제는 자기 암시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이용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아래의 5가지 공식을 옮겨 적고 서명을 한 뒤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기 확신을 위한 5가지 공식. 첫째, 나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명하노니 나는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일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의 획득을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다. 둘째, 나는 내 자신의 지배적인 사고가 점차적으로 외부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도출되어 결국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되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30분 동안 나는 정신을 집중하여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러한 사람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결국 실제 행동을 통해 이 그림을 현실로 변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하여 내 자신의 품은 욕구는 결국 언젠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최소 10분을 할애하여 성공의 법칙에 나온 16가지 교훈의 요소를 개발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이미 나는 향후 5년 동안의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것을 글로 써두었다. 나는 5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효과적이고 만족할 만한 노력을 통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와 권세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이에게 이득을 안겨주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들임으로써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먼저 봉사할 것이고 그들도 나에게 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나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과 냉소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없앨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를 믿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공식에 서명을 하고 암기할 정도로 기억하고 전적인 믿음을 지니며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결국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 나는 나의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공식에 서명하기 전에 정말로 이 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확실히 해두라. 이 공식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법칙을 가리켜 자기 암시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분리된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전기가 산업사회를 굴러가게 하고 인간의 삶에 여러 형태로 공헌했지만 잘못 사용되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의 원리도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반면 비참함과 빈곤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자기 암시의 원리는 불신의 정신을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로 무의식에 심게 되어 당신은 실패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빛나는 확신을 지닌다면 자기 확신의 원리는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여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로 확립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여러분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의 강력한 원리와 습관. 나 스스로도 자기 암시의 강력한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어려움을 겪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름길로서 습관의 원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습관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자기 암시의 원리를 그 목적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은 환경에서 자라난다. 같은 것을 계속하거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습관은 생겨난다. 습관은 LP 레코드판에 나있는 홈과 같고 인간의 마음은 그 LP판의 홈에 들어맞는 바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습관이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고와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축음기의 바늘이 LP판의 홈을 따라 도는 것처럼 그 습관에 밀착하여 뒤따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습관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오감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형성된다. 유해한 약물 중독에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도 모두 이런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이다. 같은 원리로 알코올 중독도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인체의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고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노력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자신의 노력과 사고를 유도하게 된다. 결국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 확신의 공식을 적어놓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을 지배적인 사고로 형성해 그 사고가 습관의 원리를 통해 무의식에 충분히 심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글자 형태의 특정한 유형을 팔꿈치의 근육과 손의 근육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함으로써 글자를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 지금은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 쓸 필요가 없게 됐을 만큼 용이하고 신속하게 문자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쓰기도 당신의 습관이 된 것이다. 습관의 원리로 여러분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능력도 장악하게끔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자기 확신의 장을 터득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쉽게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진술을 통해 혹은 어떤 욕구를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육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습관의 원리는 자기 확신의 장의 기초가 되므로 이 장에서 제시한 지침을 이해하고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이러한 습관에 대한 강조를 수천 번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부에 잠들어 있으면서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주어진 환경의 평범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확신을 충분히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잠재력은 영영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몇 달 전 내가 에머슨의 수필집 가운데 정신의 법칙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신비롭고 위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나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수필집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더욱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지막 독서 후로 나의 마음이 더 넓게 전개되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개화하는 꽃잎과 같이 그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펼쳐진다. 그 최대치가 얼마이고 어느 지점에 멈추고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그의 마음에 어떠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매일 분석적 사고를 행하는 마음은 이러한 이해의 폭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켄터키주의 루이즈빌 시내에 리쿡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는 두 다리가 없어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만 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거대한 산업체의 소유주가 되었고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자기 확신을 개발하면 다리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뉴욕 시민이라면 건장한 체구와 쓸만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가 두 다리 없어 매일 오후가 되면 5분가에 나와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의 사고 능력은 아마 보통의 사람과 같이 정상일 것이다. 이 젊은이도 쿡시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했더라면 자기 확신, 즉 자신감을 가졌더라면 쿡시가 행했던 것 이상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스콘신주의 밀로 존슨이라는 사람은 마비 증세가 찾아와 침대에서 몸을 돌려눕히지도 못하고 자신의 근육을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그의 육체는 쓸모가 없어졌지만 두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 존스 씨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사실 그의 목표는 단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확실했고 또한 그것은 그가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목표였다. 그의 명확한 목표는 돼지고기 소시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성한 두뇌와 충분한 자기 확신 외에 그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는 작은 돼지고기로 미국 전역을 강타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부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모든 성취는 몸이 마비되어 두 손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놀라운 사고의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헨리 포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다. 성공을 이루기 얼마 전만 해도 그는 기계 공장의 평범한 일꾼으로 학력도 재산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그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는 그보다 많이 배우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포드는 빈곤의식을 벗어던지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개발하고 성공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결국 이를 이루어냈다. 만약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라.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라. 여기서 위대한 철학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시를 인용하고자 한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고 싶은데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 거나 다름없다. 만약 당신이 졌다고 생각한다면 질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성공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생각을 크게 해야 한다.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의 승리는 강하고 먼저 출발한 자의 목만은 아닌 것이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시를 외워두고 자기 확신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도 하등 해가 될 것은 없다. 여러분의 내부 어디에 있는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가사의한 무언가가 있다. 바이올린 연주가가 바이올린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선율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의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부에 존재한다. 누구도 여러분의 내부에 숨겨진 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을 자극하여 행동을 유발시키고 자기 확신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이 힘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성공의 법칙에 실린 어떠한 글귀나 생각 혹은 말이 촉진제가 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로이 결정짓고 여러분의 사고와 에너지를 이끌어 결국 여러분이 갈망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예상 밖의 시간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는 분명 사실이다. 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가지고 있다. 인생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자기 확신의 가치에 눈뜨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일은 시카고에서 경험한 것으로 당신아는 성격 분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불황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일을 하다가 그를 보고 인사를 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꺼내며 저는 이 책을 쓰신 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책은 내가 수년 전에 집필하였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어제 오후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운명과도 같았죠. 저는 그날 미시간 호수에 가서 권총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저는 세상과 모든 사람 심지어 하느님과도 볼장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어제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는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관찰하였는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흐리멍텅한 눈동자, 얼굴에 드리워진 의기소침함, 열흘간은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은 턱수염과 초조한 태도 등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앉으라고 한 후에 그의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하였고 특히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상세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를 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그는 규모가 작은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나 그 당시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할 수 없어서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는 전 재산을 잃었으며 매우 낙심하여 처자를 떠나 불황자가 되었다. 그는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실행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나의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마치 관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가슴에 묻고 그렇군요 라고 맥이 탁 풀린 채 말하였다. 나는 잠깐을 기다린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이 잃은 재산을 돌려줄 수도 있고 당신이 다시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내 손을 움켜쥐고는 맙소사 하나님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적어도 그에게 일말이나마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내가 성격 분석을 위한 심리학 실험을 하는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커튼 앞에 세웠다. 나는 커튼을 걷어 전신 거울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시켜 주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또다시 미시간호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또한 세상에게도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울에 조금 더 다가가서는 수염이 성성한 얼굴을 만져보며 자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분간을 뜯어보고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하였기에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될지 미심쩍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단지 추락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뒤 나는 길에서 그와 마주쳤고 180도로 변한 그를 나는 거의 못 알아보았다. 그는 어깨를 잔뜩 젖히고 힘차게 걸었으며 낡고 초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찾을 수가 없었고 말쑥하게 새 옷을 차려 입었는데 여유로워 보였으며 자신도 여유롭게 느끼는 듯 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그 사이에 영락한 실패의 상태에서 희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마침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의 사무실을 나와서 초라하고 너덜너덜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돈을 가불해 주어서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새 옷을 몇 벌 살 수 있었고 식구들에게 돈을 좀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꿈과 희망, 믿음, 용기를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남의 일같이 여겨집니다. 언젠가는 선생님도 저를 잊었을 때쯤 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끊어 선생님을 수취인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만큼 쓰도록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울에 비친 저를 가리켜서 제가 몰랐던 저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전의 저로부터 벗어나 참된 나를 찾게 해주셨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그가 다시 거리의 군중 사이로 사라졌을 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자기 확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그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질책하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은 일깨웠으면서도 자신을 깨우치지 못했던 교훈에 대해 반성하였다. 나는 그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명확한 목표로 삼았다.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책이 나의 명확한 목표가 실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신뢰인 것이다. 내가 말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그 사업은 캐나다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지니게 되었다. 앞서 말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어떤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성격 분석을 의뢰하였다. 당시 그녀는 시카고 공립학교의 교사였고 나는 그에게 성격 분석표를 주고 이를 채우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나에게 선생님, 저는 이걸 채우지 못하겠어요 라며 표를 돌려주었다. 내가 왜 그 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표에 있는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그 후로 2년간 그녀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없었고 얼마 뒤 그녀는 뉴욕시로 돌아가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었는데 당시 그녀의 연봉은 $10,000를 받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격 분석표 수수료를 수표로 보내왔다. 그녀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이미 도움을 받았다며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 계기가 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연이든 어떻든 인생의 전환점은 스스로에게 자신 있는, 즉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잘 포착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자이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한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받은 사람, 인류의 커다란 손실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도 자기 확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신념이 결여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이 땅의 학생들이 정규 교육은 충실히 받았어도 자기 확신의 개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면 이는 인류를 위해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자기 확신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자산이 될 것인가.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의미 있는 성취는 불가능하다. 한 위대한 철학가는 다음과 같이 두려움을 정의 내렸다. 두려움이란 마음의 음습한 지하 감옥이다. 정신은 그 감옥으로 뛰어들어 은둔한 곳을 찾아 숨으려 한다. 두려움은 미신을 불러오며 미신은 영혼을 죽이는 비수와 같다. 내가 원고를 집필하는 타자기 앞에는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나는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어떤 일에도 회의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문구를 보고 정말 그런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 아닙니다. 저 문구는 단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석탄 광산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오늘날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일을 하는 지금의 직업을
가지도록 해주었으며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문구가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였다. 가난과 패배에 이르게 하는 것도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면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성공을 촉구하는 것과 단순히 소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둘의 차이점을 깨달아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언급하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자기 확신을 개발함에 최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임하길 바란다.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지를 오르는데 남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이므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당신 안에 있으며 이러한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여 자기 자신을 알라.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오는 철학자의 조언이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을 알게 된다면 나는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간다와 같은 문구를 앞에 걸어놓는 것이 촌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격언을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격언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믿는다는 것이다. 25여 년 전 내가 자기 확신을 기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당시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자본과 노동에 의해 의견을 나누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불쑥 황금률에 관한 고용인과 고용주가 가지는 견해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말았다. 그중 한 분이 나의 의견에 흥미를 표하면서 놀랍다는 표정으로 내게 시선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참 명석한 젊은이군. 만일 교육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젊은이의 그런 생각들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칠 수 있을 거야. 그는 내게 명석하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나는 물론 다른 일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 그의 칭찬은 귀에 못이 박히게 되어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칭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세상에 공헌하는 것과 이미 성취한 것들은 이와 같이 무심결에 뱉어진 칭찬으로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칭찬이나 암시는 강력한 힘을 지니며 이러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자, 이제 다시 자기 확신의 공식을 살펴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힘을 생기게끔 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때라야 남들이 당신을 믿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대로 그들은 당신의 사고에 주파수를 맞추고 당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텔레파시의 법칙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보내고 있으며 만약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의 사고의 진동을 받아들일 때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텔레파시의 법칙을 이해하였다면 여러분은 어째서 자기 확신이 성공에 이르는 15가지 법칙의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 자기 확신과 아울러 알고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단지 희망하는 것에 토대를 둔 자기 기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이고 터무니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확신은 건설적인 행위의 지성적인 표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지 스스로 떠벌린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 확신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이를 먼저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이를 발견하도록 하라. 그들은 이를 알아챈 자신의 눈썰미와 예민함의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은 자만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모욕과 비방만이 따를 뿐 기회가 오지는 않는다. 기회는 자만보다는 자기 확신과 더 빠르고 쉽게 친해질 것이다. 이를 명심하여 자화자찬이나 호들갑이 아닌 행동으로서만 자기 확신에 찬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자기 확신은 지식의 소산이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얼마만큼 아는지, 왜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허풍선이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체를 하여 실패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기 바란다. 교육받은 사람은 당신과 3분만 대화를 나누어 봐도 정확하게 수준을 파악해낼 수 있으므로 자만과 위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어떤 사람인지는 금방 파악이 되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경고를 명심한다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믿되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성공의 사다리에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사랑,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존경은 영원토록 모든 인간의 마음의 토대를 세워주고 허물고 또다시 세우는 것을 반복한다. 강좌를 진행한 후 저자와의 대화. 불만. 우주의 최대 불가사의는 생명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며 자신의 의지로 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로부터 생을 앗아갈 때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영원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끝나지 않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데에 대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철학자 간의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힘은 우리가 이승의 문턱을 넘어설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를 세상에 데려다 놓은 창조주는 우리 사후에 무엇을 할지를 인식할 만큼 충분한 지성과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스스로 사후 세계를 조절할 능력과 지성이 있다고 여겨야 하는 걸까? 지상에 있을 때는 타인에게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선의를 다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에게 사후를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한다. 어린아이는 마룻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고는 그것을 가지려고 손을 뻗는다. 조금 자란 여자아이는 친구의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 어느 정도 자란 남자아이는 친구가 수집한 철도 모형이나 비행기 모형 등을 보고 어떻게 하면 손에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가장 큰 소매 할인점을 창시한 울워스는 뉴욕의 5번가에 서서 높이 솟은 고층 빌딩을 보고 세상에 엄청난 걸, 나는 저것보다 더 높은 걸 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결국 성공하여 울워스 빌딩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빌딩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상징처럼 서 있다. 그 빌딩은 인간의 허영심의 본보기이며 그 외 그 존재를 정당화할 다른 이유는 없다. 허름한 옷을 입은 신문파리 소녀는 출근하는 길에 승용차에서 내리는 비즈니스맨을 보고 부러움에 나도 리치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맨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100만 달러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당나귀에게는 언제나 울타리 바깥의 풀이 더 맛있어 보이는 법이어서 이를 먹으려 고개를 길게 빼낸다. 과수원의 소년들은 땅에 떨어진 탐스러운 사과들을 그냥 지나치고 높다란 가지 위에 매달린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위험천만하게도
망설임 없이 나무를 탄다. 결혼한 남자는 거리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를 보면 그녀를 살피면서 만약 자기 부인이 그녀처럼 예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아마 그의 부인이 훨씬 아름다울지도 모르지만 남이 떡에 커 보이게 마련이므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목초지를 넘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일어난다. 행복은 눈앞에 보일 듯이 모퉁이만 돌면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삶이란 언제나 미완성인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과 어울리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된다. 아리따운 부인이 모자를 샀다. 그녀는 이에 어울릴 옷을 갖추고 구두와 스타킹, 장갑과 액세서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출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처음에는 숲 언저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이면 행복하겠다 싶어 집을 지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작은 집에 어울릴 만한 관목, 숲과 화단, 아름다운 경치가 필요하고 집 주위를 두르는 아름다운 울타리와 주차장까지 자갈이 깔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집에 덧붙여 자동차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된다. 자꾸자꾸 조금씩 집에 손을 대보지만 소용이 없다. 집이 너무 작은 것이다. 이제 그는 방이 여러 개 달린 집을 원하고 자동차도 작은 포드 대신 캐딜락 세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욕심은 가도 끝이 없이 계속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승진을 하고 보수도 충분히 인상이 되었다고 치자 그는 인상된 만큼을 고스란히 떼어서 저축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 영위했을까? 천만에 그는 당장 구닥다리 차를 잘 빠진 것으로 골라 뽑고 현관에 차용도 들이웠다. 부인에겐 새로운 옷장과 옷이 필요하고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올라와야 했다. 불쌍한 위장이 신음소리를 낸다. 연말에 가면 봉급이 더 올랐다고 더 나아졌을까? 이자도 더 많이 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가 원하는 것도 따라서 늘어나게 마련이며 이것은 백만장자나 쥐꼬리 월급쟁이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그녀 없이는 못 살 것만 같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얻고 나면 이번에는 그녀와 살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독신으로 남아있을 때는 왜 결혼의 달콤한 생활을 누리지 않을까 한심하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결혼을 하면 어떻게 이 여자한테 평생을 쥐어 살게 되었을까 후회를 한다. 이러한 얄궂은 인생을 두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구나 라며 괴로워한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갈림길에는 항상 불만이라는 악마가 지키고 서서 이렇게 외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길을 택하라. 우리는 그 끝에서 너를 잡아가기만 하면 된다. 악마. 나는 악마. 이런 인생의 경험과 좌절을 통해 인간은 마침내 이 세상에는 행복도 만족도 없다고 결론짓고 이에 대한 환상을 깬다. 그리고 사후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리라 생각하게 된다. 이승저편에는 행복이 있을 것만 같다. 이리하여 세파에 찌든 몸과 정신을 이끌고 희망과 용기를 찾아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어떤 종파에서는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 나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라고 한다. 망설이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또 다른 교파에서는 이처럼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종파를 믿으면 이는 지옥행이니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성수만을 뿌릴 뿐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나니. 난무하는 각종 종파의 주장과 공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여기로 가야 할지 저기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희망도 사라지고 만다. 내가 젊었을 적엔 무언가를 간절히도 바랐었지. 박사와 목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토론하고 열띤 논쟁을 들었지. 또 이것저것 대답을 구하였지. 그러나 언제나 내가 들어갔던 그곳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지.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찾지 못한다. 그 서글픈 모습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묘사이다.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겨 다니지만 결국 헛일이다. 그의 마음엔 영원한 의문 부호만 남는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헤매는 가운데 물음표는 점점 커지기만 한다. 인생은 영원한 물음표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제나 닿을 수 없는 곳에 놓여 있다. 욕망은 언제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손에 넣게 되면 더 이상 이를 원하지 않게 된다. 다행히도 이 원리를 잘 아는 여자는 혹시 그녀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고 애인을 초조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갈구하게 만든다. 작품을 접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해 마지 않았던 작가도 직접 만났을 때는 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 우리가 누군가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 그에게서 흥미를 잃게 된다. 유일한 죄는 한계인 것이다. 한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자마자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고 에머슨도 말하지 않았는가? 멀리서 볼 때는 저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바위와 흙, 나무가 뭉쳐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허물없이 굴면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격언이 있다. 아름다움, 행복, 만족이란 모두 마음의 상태이다.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거리감이 있어야만 느껴지는 것들이다. 렘브란트의 불후의 명작도 가까이서 보면 덕지덕지 바른 물감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끊임없는 희망을 제거한다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쫓지 않는 자는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획득하지 않은 대상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같은 이유로 꿈을 꿀 때가 이를 실현했을 때보다 달콤하다. 손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에 실현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만족을 경험한다. 희망이 사라지면 이는 인간에게선 심장이 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최대 모순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러셀 콘웰은 미 전역에서 선풍을 일으킨 강연을 하였고 이를 책으로 저술하였는데 다이아몬드의 땅이 그것이다. 이 강연의 요지는 행복과 기회를 멀리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기회는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말은 좋지만 이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실 기회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좁은 시골 고향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면 이는 얼마나 무모한가. 그러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다. 원래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자연의 섭리이다. 이런 속성 때문에 인간은 평생 투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